인플레이션이 적용된 가격을 감안하면 지금도 엄청나게 막 비싸진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5년 뒤에는 저는 지금부터 어느 시점 5년 안에 저는 지금 가격보다 한 2배 정도, 2배 정도의 범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남덕현 이사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거인의 정원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를 하고 있는 남덕현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또 투자하는 비트코이너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서울 부동산이 많이 올랐었는데 약간 거래량과 가격이 주춤하는 모습을 요즘 보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적으로 2021년 집값의 90% 수준을 회복했다고 해요. 이건 전체 큰 얘기니까 이제 그 주택의 컨디션이나 어떤 입지에 따라서 나는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한 20% 수준인데 이런 집도 있을 것이고 뭐 나홀로라든가 이런 건 한 30% 여전히 있을 것이고 신축의 새 아파트 좋은 입지 같은 경우는 거의 회복을 했거나 강남의 일부 지역은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 이제 다 총합을 하면 이제 21년 고점에 한 90%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단기간에 많이 떨어진 만큼 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좀 쉬는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이제 그 대출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 드렸던 그 이제 대출을 쪼이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 때문에 간다. 좀 이제 눈치 보기 들어갔다. 또 지금 대외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좋은 유동성 확장 정책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 중동은 또 이제 유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조금 관망세, 특히나 많이 오른 지역 중심으로 관망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통계가 한 달 정도 뒤면 아마 이게 조금 집계가 될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도. 반면에 경기도에 좀 덜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거래가 뭐 완전히 확연히 꺾였다거나 가격이 뭐 멈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쪽은 덜 올랐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좀 활발하게 아직은 거래가 되고 있다. 단 서울은 확실히 좀 이제 눈치 보기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남은 한 3개월, 좀 3개월 정도 남았죠, 올해가. 그리고 뭐 2025년 또는 뭐 길게는 한 5년 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나 뭐 거래량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저도 한 1년이나 2년 뒤에 전망도 해보고 그걸 예측을 하면서 저도 투자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한 70% 정도 맞추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9년, 한 8, 9년 정도 경력을 봤을 때 잘 맞출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5년 정도를 보는 이런 중기 전망에서는 아직까지 틀린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훨씬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좀 그런 그 중장기 전망과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격이 2021년 고점을 여기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다시. 네. 어떤 지역은 조금 올라가 있고 그렇죠. 신축의 대단지 새 아파트 상급지에 한해서 어떤 지역은 여전히 내려가 있죠. 그럼 지금 요 가격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 먼저 첫 번째 21년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이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죠. 네. 벌써 지금 22년, 23년, 24년 3년이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제 생각에는 한 7%, 8%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0%라고 잡아볼게요. 21년에 10억이 22년에 물가 상승률 10% 인플레이션 있으면 11억이죠. 여기에 10%면 12억 천이죠. 이게 23년. 24년에 또 10%가 붙었다면 13억 2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에 10억이 22, 23, 24 매년 10%씩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거의 13억이 돼야 같은 돈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7%다 8%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미국에서 목표로 하는 2% 3%가 아니라는 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을 가거나 아니면은 식료품을 살 때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몇 년 동안. 그러면은 21년에 10억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뭐 11억 5천 내지 12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억 하던 게 90% 가격이니까 서울이 9억이잖아요. 그럼 사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걸 감안하면 11억 5천인 게 9억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한 25%?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이때의 기준 가격으로 본단 말이에요. 먼저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적용된 가격을 감안하면 지금도 엄청나게 막 비싸진 게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5년 뒤에는 저는 5년 이내로, 그러니까 5년 뒤에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느 시점 5년 안에 저는 지금 가격보다 한 2배 정도, 2배 정도의 범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 뭐 1.5배, 또 어떤 지역은 2.5배도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서울 얘기입니다. 서울 네네. 얘기. 수도권, 일부 수도권 상급지 포함해서. 그래서 10억 하던 게 5년 이내로 저는 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범위로 갈 수 있다. 충분히. 이거는 저는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지금 가격과 지금 고점을 요걸 저는 보고 있는데 요 중간에 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튀어 올라갈 거냐, 혹은 이렇게 더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갈 거냐, 아니면 지금 가격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락이 20% 정도 30% 나왔다가 튀어 올라갈 거냐. 이 중간은 1년 2년 정도의 이 단기 전망은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 각각의 시나리오들은 제가 그리고 있는 게 있죠. 그 중에서도 나는 선이 요렇게 뭐 보합으로 가다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맞출 수가 없냐면 이 장기 전망은 대전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서울이 유지가 되는 한 지금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IMF 같은 큰 위기를 겪지 않아서 경제가 뭐 지금 같은 정도의 성장 혹은 뭐 1% 2%대 성장이라고 하죠. 지금 한국은행 발표 보니까 그 정도 성장을 이어간다는 가정 하에 수요 대비 공급량, 인허가 물량을 봤을 때 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원하는 신축 새 아파트가. 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왜 기존에는 쉽게 막 무조건 오릅니다, 3배 갑니다, 2배 갑니다 말을 하기 어려웠냐면 이제 또 다른 한 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한 축 말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거시적인 이 금리와 유동성이라는 영향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사실은 저도 부동산 공부를 굉장히 올드 스쿨로 한 사람이라서 예전에는 이런 거시경제나 금리 같은 거는 되게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특히나 90년대 이후로 막 그 뭔가 투자 막 7, 80년대 이런 복부인 분들,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런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결국은 다 그냥 일시적인 거고 결국은 수요 공급이고 광기의 심리고 정책이더라. 이걸로 다 설명을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예전처럼 균형 잡힌 재정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돈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동성의 영향이 너무 세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저는 2008년 이후로 2013년에 하락기, 그 다음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상승기, 그리고 21년부터 23년 초까지의 하락기를 겪으면서 이제 이 수요 공급 국내적인 요인으로만 이 집값을 설명하던 이론은 한계를 충분히 맞이했다는 게 증명이 됐다. 오히려 세계적인 이 금리와 유동성이 더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로서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게 증명이 됐다고 봐요. 과거에는 저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뭐 7대 3이었다면 이제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인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되게 지금 이 비중이 커진 게 네. 유동성과 돈, 그 다음에 어떤 금리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거시경제 쉽게 말하면. 그럼 지금 미국이 0.5% 빅컷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긴축 국면에서 완화 국면으로 전환을 했어요. 실제로 사실 한 8월 달 정도부터 전 세계의 유동량, 그 전 세계에 찍어내는 돈들, 한국은행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나 뭐 위안화라든가 달러 같은 그 유동성이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부터 전고점 21년 전고점을 뚫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돈을 찍었다가 21년부터 완화로 좀 줄였잖아요. 긴축을 했잖아요. 긴축을. 그러다가 다시 늘어서 이미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하면 더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가 완화 국면이고 돈 찍어서 부양하겠다는 국면이고, 물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컨트롤 가능하다. 그리고 이 2% 목표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맞추면서 돈을 찍어내겠다고 하고 있고, 또 옆 나라 지금 중국은 역대급 경제 부양책을 내면서 지금 뭐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막 10%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전 세계 이 경제 주체제 탑2가 돈을 찍어내고 있고, 유럽도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막 군비 확장한다고 이미 금리 인하 한지 오래고, 그쪽 캐나다도 그렇고, 일본은 뭐 이제 금리 0.25% 올리네 만에 하고 있는 그 제로 금리 0.25% 국가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만 금리 계속 높게 갈 거냐? 지금도 이미 경제 주체들이 너무 금리가 높다 힘들다 하는데 이 부동산 때문에 그 높게 잡아놓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그 미국에서 빅컷을 해서 금리가 인하했는데 우리나라 대출 금리는 오히려 좀 소폭 상승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집을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또 전세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뭐 은행 여신협회 이런 데 가보시면은 가산금리 뭐 이렇게 확인,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올 네. 거예요. 가산금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준금리 말고 우리가 실제로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이런 거는, 아니 뭐 신용대출금리나 이런 거는 뭐 복잡한데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에 장기국채에 영향을 주고 10년물에 그 10년물 금리에다가 우리나라의 가산금리를 더한 게 우리나라 뭐 대출금리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뭐 코픽스고 뭐 복잡한데 다 빼고 그냥 미국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갈게요. 가산금리가 뭐냐면 정부에서 금리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있는데 기준금리 미국이 낮췄어.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서 낮춰야 환율이나 수출 때문에 경쟁력이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낮추면 부동산이 지금 불이 붙어버릴 것 같아. 아니면은 그럼 어떻게 하죠? 정부는 그럼 어떡하죠? 부동산 때문에 이걸 낮추지 않나, 경제가 망하게? 그래서 금리를 계속 못 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국가들은 한 가지를 더 둬요. 가산금리라는 걸 둬서 기준금리가 3%인데 가산금리를 0.5%만 붙여. 그럼 뭐 3.5%의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이거든요. 예대금리 차이니까. 그러니까 은행의 마진, 은행의 이익을 줄이는 대신에 너네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금리를 낮춰서 부동산이 무너지는 걸 막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집값이 많이 오래 오르고 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불러 모았죠. 통해서 야, 좀 알아서 좀 해라. 갑자기 대출 안 해주고 가산금리만 올리고. 근데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 게, 우리나라 가산금리가 보통 1.5에서 뭐 1.8? 뭐 요 정도가 보통 갑니다. 한 10년 전에 봤을 때. 근데 그게 뭐 0.3, 0.5 이렇게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가산금리를 1% 이상 되게 낮게 유지했던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못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못 내리는데, 여기에 가산금리도 높여버리면 부동산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뭐 PF 사태 터지고. 네.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이 무너지고 건설이 무너져서 경제 악영향 오는 걸 막기 위해 가산금리를 굉장히 낮췄다.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준금리를 낮추면 이 낮은 가산금리 때문에 야, 뭐 주택담보대출 3.3% 나와. 너무 싸. 또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낮추더라도 가산금리를 높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0.5%씩 한 2번 정도 더 해서 1%를 더 낮추더라도 아직은 기준금리 낮추면 가산금리를 올려서 지금 수준의 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한 3.8%? 30년 기준으로 요 정도 담보대출 금리를 국가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이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낮아 1% 이상 또 낮아서 뭐 2%, 2.5% 간다, 부동산 폭등한다, 이렇게는 가게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 정도는 컨트롤하면서 집값에 서울에 너무 불 붙는 걸 막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책적인 거는 제가
조금 더 뒤에 이어서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방과 서울이 이게 달리 정책이 적용될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으로 이제 깜짝 놀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을 억제는 정책들인데 이게 지금 DSR 2단계 그리고 내년에 뭐 3단계를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과연 이게 그 상승세가 꺾일 수 있는지 그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1년, 2년은 나는 모른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100% 맞출 수 없다고 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거시로 봤을 때 금리 인하 국면이다. 돈을 푸는 국면이다. 우리나라 서울에 인허가 물량이 폭감을 했고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는 늘어났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데 돈을 푸는 정책 때문에 집값이 5년 이내로 지금보다 2배 정도 수준, 뭐 적긴 1.5에서 많게는 2.5배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는데 이 중간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는 정책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냐면 서울은 너무 뜨거워. 경기도도 막 뜨거워. 정확히 말하면 서울의 신축 상급지가 뜨거운 거죠. 그렇죠. 뜨거워. 그런데 이게 막 번져 나갈 것 같아. 네. 근데 지방은 별로 안 뜨거워. 차갑죠. 차갑죠. 미분양도 많고. 미분양도 많고. 네. 특히나 지방의 소도시들은 지금 뭐 난리야. 그럼 정부는 아까 가상금리로 뭔가 금리 인하할 때 조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는 페널티를 주면서 지방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들이 지방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 지금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방의 건설사도 먹고 살고 거기 경제가 돌고 거기에서 뭐 입주를 해야 인테리어도 먹고 살고 이삿짐 업주도 먹고 살고 입주 청소도 먹고 살고 그 앞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상가에서 장사도 하고 경제가 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인식이 계속 가면 야 서울만 오르는구나 하면 이 지방 수요가 다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서울은 냉각시키고 지방은 뜨겁게 만들죠? 이게 이제 정책의 묘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이걸 거의 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68년인가요? 78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부터 40-50년 동안 써온 정책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어요. 이럴 때 늘 하는 게 있어요. 다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변화가 되어 왔지만 제가 한 2달, 3달 전부터 출연할 때마다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했던 게 이미 이 흐름을 저는 이게 나올 거다. 단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줘서 서울 투자자들을 지방으로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할지 말지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천리안을 가진 것처럼 정부에서 요런 정책이 나와서 지방이 떨 거고 서울은 냉각될 겁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 지방에 있고 여기를 사세요. 라고 하면 저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세계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1년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규제를 했지만 집값은 폭등했죠. 그러니까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막지 컨트롤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정부가 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오면 부동산을 포기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울을 누르고 지방을 살리면서 균형을 좀 갖춰 여기를 냉각시키고 뜨겁게 가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방이 뜨고 서울은 좀 떨어지니까 지방 투자해야겠네, 지방이 오르겠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중동에서 지금 막 이란이 미사일 막 250발 날렸잖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네타냐후 너 그러면 안 돼. 전쟁하지 마. 너네 무기 지원 안 줄 거야 했더니 막 네타냐후가 화가 나가지고 뭐 헛소리하고 있냐 지금. 우린 말 안 듣는다. 미국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죠. 그렇죠. 두 국가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그리고 거기는 석유가 생산되는 동네 아닙니까 중동이.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만의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원하는데 미국이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전 세계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거 제 영역도 아니고.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기준 금리는 내려가겠죠. 미국은 경제가 막 전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막 금리 내려가지고 돈 풀기 하겠죠. 근데 적어도 단기간 동안 뭐 몇 개월 동안은 시장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 레고랜드 사태처럼. 뭔가 뻘짓하거나 뭐 이상한 거 터지면은 시장은 야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 좋겠구나.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이 되겠구나. 단기를 이제 위험을 뒤로 돌리니까 장기 국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담보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요거에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상 금리는 지금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죠, 제가. 가상 금리는 낮은데 기준 금리를 낮추더라도 가상 금리를 높이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너무 집값이 불붙지 않게. 근데 여기서 가상 금리로 미국이 한 1, 2% 기준 금리 낮추더라도 요 가상 금리 1, 2%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뛰면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뛰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 금리 못 내리고 우리나라 경제 이 시장 거시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국채 금리 뛰고 그래서 대출 금리가 막 다시 5% 됐다고 해봐요. 가상 금리 아무리 낮춰도 가상 금리 막 0.5%로 해도 시장 금리가 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3.6에서 3.8에서 5%까지 올라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 계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조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도 떨어질 수 있어요. 월세가 더 오르고. 네. 그러면 그때 아무리 정부가 지방에다가 유인책을 준다고 한들 서울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방을 살까요? 안 사죠. 안 사죠. 이게 제가 말한 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국제 상황, 세계적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지방을 살리고 서울을 냉각시키고 싶은데 서울이 뜨겁고 지방은 더 죽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서울 수도권의 핵심지가 5년 이내로 2배 정도 수준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제 전망은 이 중간은 너무 변수가 많고 맞출 수가 없고 네타냐고 뭐 전쟁할 줄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점쟁이도 모릅니다. 아니 이거는 전쟁 전문가도 모르잖아. 네. 맨날 그 교수님들 아니면 뭐 군사 전문가들 나와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쇼하는 거고 전쟁은 없대는데 막 미사일 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년 갈 거라고 예상하신 분 있습니까? 레고랜드 사태 예상하신 분 있어요? IMF 사태 예상하신 분 있어요? 다 나와가지고 높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문제 없다고 하지만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여기는 내가 리스크를 대비해서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유동성을 만들어 놓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이 장기를 보는 거예요. 중장기 5년 이상. 그러면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서울이. 지방도 일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지방을 빼면은 5년 뒤에 지금보다 1.5에서 2배 정도 올라갈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는 조금 더 오래 걸려서 한 7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내 집 마련은 지금 필수라고. 왜냐면 방향성이 이렇게 긴축해서 완화로 바뀌었고 우리나라 공급이 지금 인허가가 멈췄기 때문에 3년 뒤에 공급이 씨가 말랐다고요. 심지어 지금 빌라도 서울의 빌라도 인허가가 역대급으로 감소해서 서울에 지금 새로 짓는 빌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 난립니다. 지금 가격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고 팔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빌라가 지금 오르고 있다고. 통계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건데 그러면은 또 빌라 사면 또 오르나 이런 거? 아니면 오피스텔 떨어진 거? 이런 상품은 금방 지을 수 있어요. 빌라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지을 수 있어요. 이러면 정부가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해. 막 불 붙어서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정부에서는 빌라로 사람들을 서민들을 유도해서 빌라로 이 물량을 버티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에 인센티브를 줄 거예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줄여가면서 빌라 쉽게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빌라 시장은 조금만 1년 좀 올랐다 싶을 때 막 정부에서 인센티브 줘서 막 저금리로 빌려주고 아파트 빌라 막 짓게 하고 내가 책임지고 매입한다 막 이러잖아요. SH에서. 그러면 순식간에 1년 만에 물량이 나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는 다르거든요. 서울에 지을 아파트 땅이 없고 3기 신도시는 28년 이후에나 입주가 시작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중간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가 바라보는 금리 기준이 이렇다면 가격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약보합으로 가거나 강보합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길 바라죠. 특히 서울 수도권이. 네. 지방은 조금 올라도 돼요. 지방은 올라도 돼. 근데 서울 수도권을 지금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 생각대로 이렇게 막히다가 이렇게 폭등을 할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내년부터 계속 상승을 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국제적인 이슈 때문에 한 15에서 20% 떨어진 다음에 다시 폭등을 할지는 저도 모르죠. 중간 과정은 모르지만 결국 5년 뒤에는 아파트 값은 특히 서울 수도권 주요지 아파트 값은 지금보다 상승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5년 뒤부터 오른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2028년부터 오른다가 아니고 내년부터 오를 수도 있고 네. 내년부터 올랐다가 쭉 보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보합으로 가다 폭등할 수도 있는 거 한 26년부터. 이거는 정부 정책과 국제 경제 상황, 지정학적인 여건, 미국의 금리,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 중국이 돈 풀기를 얼마나 할 거냐, 그 돈 풀기 편승해서 우리나라 이 수출이 얼마나 잘 될 거냐 등등등 이 모든 게 종합돼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응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자. 네. 어차피 오르니까 무주택자분들은 빨리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네. 물론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수요가 지금만큼 유지가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의 대도시들이 네. 그럼 그 수요가 유지가 되려면 우리나라 경제가 IMF 같은 큰 위기를 막 겪지 않아야 사람들도 지금보다 소득이 늘고 대출도 받아가면서 저금리로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부동산이 오른다는 이 가정들은 뭐냐면 1, 2년 내에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너무 이게 확률적으로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하는 거고 기본적인 전제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 성장한다면 적어도 연 1, 2%라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5년 내로 갑자기 막 뭐 서울에 뭐 미사일 맞아가지고 뭐 지진 나가지고 서울 위험해 가지 않는 이런 게 없다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환경이 지금 정도는 유지가 된다면 갑자기 막 뭐 딴 나라로 떠난다거나 막 북한의 위협 때문에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전쟁이 코앞이다고 자본이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급변 사태가 없는 한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그거는 배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같은 1, 2주택에서 요 가능성이 터지더라도 IMF 같은 사태가 터지더라도 IMF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98년 뭐 97년 요때 한 1년 반 정도 폭락하고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건 설명하자면 긴데 앞에 10년 동안의 가격이 안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정도의 2020년대 이후에 급격한 성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10년 정도는 이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도 본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전제 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전제 하에 네. 5년 뒤에는 지금보다 오를 거라는 이야기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제,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돈이 많은 분들은 여기서 그럼 이 전제를 리스크로 보는 거예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그런 리스크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회피할 수 있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 보아도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와 지정학적인 거에 운명이 결정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내 투자금이 같이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은 뭐가 있지? 미국 주식. 한국 부동산이 망해도 한국이란 나라가 경제가 폭망했어 갑자기. 근데 미국 주식은 잘 나갈 것 같네. 그럼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비트코인. 전 세계적인 자산이 비트코인 일부를 분산하는 겁니다. 아니면 해외 부동산. 나는 뭐 인도네시아가 뜰 것 같아. 싱가포르가 땅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럼 그런 나라의 땅을 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내가 순자산이 한 10억 넘는다. 순자산이 대출 없이. 뭐 그런 분산 투자 하셔도 되죠. 뭐 15억 넘는다. 얼마든지 하셔도 되죠. 근데 나는 지금 내 집도 없고 아니면 뭐 모은 돈 한 1억 5천에서 2억 있다. 전세 보증금 한 3억 정도가 다다. 이런 분들은 지금 뭐 뭘 분산해요. 분산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을 믿는 겁니다. 대한민국 1950년대 전쟁 이후로 2024년까지 계속 승승장구 해왔잖아요. 위기는 있었지만 잘 극복했잖아요. 잘 해주겠지. 대한민국 저력을 믿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운명이에요. 네. 국가와 나는 같이 간다. 부자는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 최근 이게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정부 정책이 계속
후속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네. 물론 또 무주택자 분들 중에 서울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수도권에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방도 계실 거고 본인의 또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꼭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집을 구매를 해야 될까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먼저 서울 수도권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쪽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에 제가 괜찮게 보는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서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내가 돈이 현금이 뭐 5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좋죠. 지금 가진 돈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가장 안전한 전략, 가장 안전하고 뭐 5년 정도, 7년 정도 봤을 때 수익을 크게 확실히 거둘 수 있지만 지금 약간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 전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렇죠. 신축, 재개발, 재건축 투자입니다. 신축에 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에 하거나. 정확히 말하면 신축이 지금 새 아파트 말고 네. 지금 새 아파트 말고 신축이 돼. 앞으로 3년에서 한 7년 정도 사이에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거나 관리 처분 인가가 났다거나 제일 좋은 건 이주 철거 단계겠죠. 이제 막 부시고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 거. 네. 그런 아파트들을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한 15분 거리에 500세대 이상에 있는 아파트들 어디든 좋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 금액대별로 이게 그 리스크하고 수익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춰져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끝자락에 있어요. 사실 중계동보다 더 위에 가거든요. 근데 그쪽은 한 초기 투자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정도면 그래도 한 새 아파트 한 5년 내지 7년 뒤에 그래도 적어도 입주 혹은 분양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여마천, 서울이 이제 동쪽이죠. 그쪽은 이제 5억에서 한 6억 선.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좋게 보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 그 노량진역 앞으로 갈수록 뭐 15억도 들고 뒤로 갈수록 이제 뭐 11억, 10억, 뭐 7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8억까지도 내려가는데 입지에 따라 다르죠. 네. 초기 투자금이 그 정도가 들고 뭐 한남동 같은 경우는 뭐 15억 있어야죠. 15억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던데요. 맞아요. 지역 따라 달라요. 여의도 같은 경우도 뭐 재건축이라든가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아니면 뭐 성수전략지 이런 데 다 이제 돈이 막 15억, 20억 들어가는데요. 네. 그럼 무슨 말 얘기냐면 이미 이 정도를 투자하더라도 제가 아까 서두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5년 이내로 집값이 2배 정도 선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준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량진에 초기 투자금 11억으로 샀어. 11억으로 샀는데 지금 주변 뭐 추가 분담금 거기에 막 3, 4억 붙고 뭐 이주비 대출 막 세금 내고 이런 거 했더니 한 18억, 20억에 사는 거야. 근데 나는 5년 정도 뒤에 이 금액이 이 아파트가 40억 정도까지는 오를 것 같아. 못해도 35억까지는 오를 것 같아. 그럼 내가 한 15억, 20억 버는 거지. 그런 계산이 서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큰 목돈을. 왜냐면 그런 계산이 안 서면은 아니 그거 은행 예금에 넣어도 돈이 얼마가 나오고 비트코인 사도 되고 주식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함과 얼마나 더 많이 오를 지역이냐에 따라 사실 가격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서울에 신축이 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를 얘네들 가격이 한 20% 지금보다 쌌던 시절이 있었죠. 2023년 1월이라든가 아니면 2024년 뭐 초만 해도 뭐 20% 30%까지는 아니도 한 지금보다 한 10% 이상 저렴했었죠. 근데 그 시절은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올라버렸죠. 그때는 막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뭐 작년으로 되돌아가면은 뭐 이거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터진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잡히니까 뭐 실업률, 고용률 이런 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 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확전된다. 뭐 등등등 얘기가 많았지만 잘 넘어왔잖아요. 뭐 중국이 대만 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또 자본이 되신다면 공부가 돼 있다면 이런 게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상승장이 왔을 때 가장 빨리 오를 거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주 전세금도 많이 올라갈 거고 여기가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좋아요. 근데 여기에 어려운 점은 무주택자분들이 과연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냐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도
그렇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분들은 내가 살 집을 살려고 집을 사는 거거든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야 돈을 번다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이거 내 집 마련해서 돈을 막 5억 10억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못해요. 사실 제가 상담해본 결과로는 거의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야.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하는 건데도 잘하는 사람, 운전도 처음에 연수 한번 받고 막 면허 따자마자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차 뽑고 나서 몇 번 긁고 막 사고 날 뻔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 골목길 운전 잘하세요? 잘합니다. 잘하시죠. 근데 처음 면허 따자마자도 잘했냐 이거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근데 부동산은 돈이 크게 들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하면은 이 손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거주로 집 샀다가 보통 이런 루트를 봐요. 실거주로 한 뭐 운 좋은 사람은 청약되는 거고 아닌 사람은 그냥 저렴하거나 적정할 때 샀다가 와 불장 때 막 2배 3배 가는 거 보고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아 그럼 그때 저거 새 아파트 살 걸. 아니면 하나 더 살 걸. 아니면 보니까 주변에 나보다 더 번 사람은 신축이 될 재개발 재건축을 미리 쌀 때 사놨었네. 다음부터 나도 저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월세를 살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막 넣는 거거든요.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이게 되냐는 두 번째고 권할 수가 있냐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이거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재개발 재건축 신축이 될 후기 재개발 재건축 말하는 것 그 최소한 사업 시행인가 난 거 그래도 한 7, 8년 안에 될 수 있는 거 입주까지 이거를 권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만 이거를 가정이 벌써 들어가 있어. 가격이 앞으로 제가 말한 대로 5년 뒤에 올라 있을 거야. 이거는 비슷한데 이 중간이 이렇게 유지가 되거나 혹은 상승할 거를 기본으로 깔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약보합으로 가거나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하락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일부에서. 그럼 하락이 나올 때 저 같은 투자자는 버텨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야 이거 결국은 언제 오를 거야. 근데 무주택자 살면서 처음 집 사본 사람이 이걸 버텨낼 수 있냐. 이때 팝니다 보통. 이때 팔아요. 못 이겨내고. 못 이겨내고. 아닌데 나는 안 팔 수 있는데? 그러면은 23년 1월에 집 판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판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 중에 와이프랑 남편이 이게 생각이 일치하는 분들은 버틸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걸 감안하고 산 거야. 네. 근데 한 명은 막 반대했단 말이야. 아 그냥 여기 그냥 들어가서 살자. 여기 애들 키우기 좋다. 근데 막 보통 남편이 막 바득바득 우긴 다음에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부부 싸움이에요 그때. 그때 내가 그냥 저거 사자 그랬지. 거기는 별로 안 떨어졌던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막 또 팔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식이 있어도 현금으로 버틸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재개발 이런 투자를 보게 되면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게 되면 첫 번째 월세가 들어가죠. 그렇죠. 두 번째 이런 재개발 투자 볼 때 내가 모은 돈이 1억 5천 있으니까 나는 그냥 상계 뉴타운 가서 사야겠다. 거기 1억 5천 든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 눈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면 상계 뉴타운 1억 5천이 드는데 여기는 3억이면 된다. 예를 들면 저기 뭐 강서구의 방화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거여마천은 뭐 여기도 잘 찾아보면 3억 5천 있다. 뭐 아니면 차라리 뭐 경기도를 말하면 이렇게 막 퍼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신용대출 막 5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막 대출 받고 해가지고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끌어가지고 내가 실제로는 1억 5천인데 한 2억 5천 내지 3억을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도 욕심이 납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재개발 이 신축 재개발 투자는 미래의 가격을 주변 아파트 가격을 계산을 해서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고 미래에 이게 2배가 될 거니까 그 가격을 끌어와 가지고 이게 남는 거니까 투자한다는 가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야 지금 1억 5천으로 하면은 내가 한 3, 4억 버는데 지금 5억을 넣으면은 내가 막 10억을 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뻥튀기 되거든요. 상급지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게 보이니까. 그러면 자꾸 무리를 하게 돼요. 여기 한번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최대한 여기에 돈을 쏟아 붓자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거나 경제가 세계적으로 안 좋은 게 터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버티고 싶은데 버틸 체력이 없어서 파는 겁니다. 아파트가 가요.
3년 뒤에 잘 가다가 막 20% 폭락했어. 버텨야지 했는데 나는 막 은행 대출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막 올라. 근데 중도금 내야 돼. 중도금 대출 내야 돼. 근데 월세 이거 나가. 애들이 커가지고 학원비가 늘어나. 와, 못 버티겠어. 이때 부자 엄마 아빠가 있으면 막 1억씩 빌려줄 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때 무너지고 야, 그럼 결국 이거 팔아야겠다. 한 10% 떨어진 가격에 팔자. 팔고 나면 그 다음에 2, 3년 뒤부터 폭등하죠. 떨어져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그 5년 뒤에 2배 그걸 갈 거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무주택자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리고 이 방법이 좋지만 이 방법을 하기에는 내가 준비가 안 됐다. 혹은 경험이 없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20년 이내에 서울의 지하철역 주변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한 20% 가격 떨어진 거 사셔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안전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서울에서도 지하철역이 없고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고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다거나 단기 영구 임대주택이 많다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을 좀 걸러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래도 가도 내가 애들 키우고 살만하겠다 정도 싶은 그런 지역들의 역 주변 15분 이내에 어떤 역이든 좋아요. 어떤 역이든 경전철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여기든 15분 이내 500세대 이상 20년 이내의 아파트는 20% 이상 떨어진 거 30% 떨어지면 대박이고 그런 아파트 사셔도 법니다. 제가 가진 금액이 많을수록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좀 더 안전해지죠. 확실해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 얘기하시는 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지방은 망했고 지방 소도시는 망했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의 광역시도 망했고 핵심지 1급지만 오른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용산, 성동, 송파구, 조금 넓게 보면은 그죠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요 정도? 요 정도? 아니 목동 정도까지? 요 정도만 오른다. 경기도에서도 분당, 과천 요 정도. 아니 광교? 요 정도만 오른다. 인천도 끝났다. 이제는 핵심지의 시대고 핵심지에서도 신축만 오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이 꼭 주식하고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주식이나 다른 자산들은 내가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은 굉장히 다른 특징인데 여러분이 무주택자로 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 매매, 월세 중에 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집에 살 때는 선택 안 하죠. 투자 안 하는 거죠. 내가 독립한 사람이라면 가정을 꾸렸다면 전세, 매매, 월세 중에 하나 살아야 돼요. 부동산은 필수네요. 필수예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서울의 핵심지에 신축에 올라가서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요. 근데 옆에 구축은 안 올라.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어디가 좋을까요? 공덕 근처로 할까? 공덕? 네, 공덕역이요. 공덕역 근처. 공덕역 근처에 마포구에 아파트들 많잖아요. 네. 거기에 공덕역 말고 우리 거기로 합시다. 노량진으로 합시다. 노량진이요. 지금 새 아파트 올라가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네. 10년 전에 흑석동 버전. 거기 노량진에 막 새 아파트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가격이 막 폭등을 지금 피가 막 10억씩 붙어 있잖아요. 네. 15억씩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노량진 바로 옆에 근처에 1호선 있고 9호선 있는 그 근처에 차로 한 10분 이내 거리들에 한 20년 된 아파트는 그 새 아파트만큼 가격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강변임에도 불구하고 한강변 아닌데도 있겠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량진의 아파트는 20억짜리가 40억이 됐어. 진짜 5년 뒤에 봤더니 근데 여기가 지금 20억짜리가 40억이 됐는데 여기에 10억짜리는 하나도 안 올라. 아니면 한 15억 됐어.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가 40억이 여기가 15억인데? 나홀로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그냥 부동산 투자를 모르는 분들도 야 노량진이 살기가 좋은데 여긴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근데 여기는 그냥 걸어서 한 10분 거리인데 좀 낡았다고는 하지만 괜찮고 살만한데 여긴 15억밖에 안 하네. 그럼 저기 살까? 로 가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너무 좋죠. 야 여기는 매매가가 안 올랐어 별로. 근데 전세나 월세가 많이 올라왔어. 특히 옆에가 비싸니까 이 인프라를 누리려고 여기 전세 와서 막 산단 말이에요. 여기 금방 가니까
학군지 보시면 여러분이 확실하죠. 목동 같은데 학군지 보시면 그러면 전세나 월세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월세는 결국 전세의 전환율로 보는 거니까 매매가는 별로 안 올랐는데 전세가는 야금야금 올라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올라왔어. 그럼 갭이 되게 적네. 여기는 40억에 전세 뭐 20억이야. 여기는 15억에 10억이야. 그럼 여기는 20억 필요한데 여기는 5억이면 되네. 그럼 투자자들은 이런 걸 4개 삽니다. 그러면 상승장 폭등 막 이 광기의 장이 왔을 때 곱하기 4로 먹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물론 이게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상급지의 신축이 갔을 때 하급지의 구축이 못 따라가는 지역은 전제가 있습니다. 수요가 빠져나가거나 지금의 수요가 유지되지 않는 지역. 쉽게 말해서 지방의 소도시들 인구가 감소하고 인프라가 파괴되고 노인만 많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 지금의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역들은 이미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지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지의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서울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막 일부 핵심지만 오른다라고 보시는, 거기서도 막 신축만 오른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제가 지역을 말하면 좀 비하 발언이 되니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유튜브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하철역에 여러분이 여기 가서 내가 애기 키우기에 살만하겠다, 그냥 뭐 최악은 아니다 싶은 지역에 역에서 15분 거리 500세대 이상의 20년 이하의 구축은 그 옆에 상급지들이 오를 때 따라 올라갈 거예요. 상승률이 그거보다 못할 수는 있죠. 못할 수는 있지만 아주 못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지난장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인구 감소와 이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걸 감안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볼 때 신축의 상급지가 10년 동안 3배, 2.5에서 3배 오른다고 보면 이 구축은 과거장에서는 그래도 2.5배에서 3배를 거의 따라갔거든요. 구축이. 근데 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서 2배 정도는 간다. 따라간다. 금액이 훨씬 적게 드니까. 또 실거주가 가능하니까. 그런 구축을 정부의 신생아 특례론이라든가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보금자리론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대출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6억이나 9억 구간으로 받는 거예요. 총액이. 내가 가진 돈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금리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드리면 고정금리도 좋고 변동금리에 한번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네. 이제 금리가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나는 그래도 보수적인 게 좋아. 그럼 30년 고정 가시고 금리가 많이 떨어졌네 3년 뒤에 봤더니, 그럼 그때 은행 금리로 대출로 갈아타도 되니까 그런 거 고려하셔서 내 집 마련을 서울에 하셨으면 좋겠다. 요약하면 내가 부동산 공부도 많이 되고 경험도 좀 있고, 혹은 처음 집을 사는 거지만 돈이 많고 수입이 많다, 와이프랑 가족 거도 좀 이게 합의가 됐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하고 돈 잘 많이 벌고 빨리 가격이 오르는 투자는 상급지의 신축이 될 재개발이나 재건축 후기 사업 시행 이상 된 거를 사시면 됩니다. 돈에 지금 프리미엄 맞춰서 사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 공부가 안 됐고 자금도 많지 않고 실거주 하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것도 금액에 맞추셔가지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지방에 내 집을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방은 서울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서울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잖아요. 한국은행 통계에면 90% 수준, 21년 고점에. 반면에 지방은 가격이 많은데 50% 폭락해서 회복 못하는 구축들도 많고요. 네. 신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전 고점에 비하면 뭐 20% 떨어진데 흔해요. 정말 뭐 수성구 같은 데 빼면. 수성구는 뭐 조금, 대구의 수성구는 이제 그 지방의 완전히 그 핵심지 중에 핵심지인데, 부자 동네죠. 부자 동네인데 뭐 어차피 거기 살 돈이 있는 분은 이 방송을 제 얘기를 안 들으실 테니까. 입주 물량이 많고 부산, 대전, 세종, 대구 너무 좋습니다. 저는 특히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점 근처로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은 대구라고 보고요. 대구는 근데 입주 물량이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으로 이제 가능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은 가격적으로는 가장 최저점 수준으로 지금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 종합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고, 부산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부산도 뭐 올해 내년 중에 내 집 마련하시기 좋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전세가도 많이 그러니까 약간 집값이 거품이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허리 정도는 충분히 왔다고 보고 지금 세종 사셔도 충분히 무리 없다고 봐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소도시들, 네. 중소도시들 인구가 그러니까 광역시급이 아닌 거는 저는 굳이 사야 되나 내가 지방 사더라도. 그러니까 이 충청도나 경상도 사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쪽은 경부선 라인에 우리나라 직업 일자리가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청도 산다 그러면은 뭐 청주 이런 데 사지 마시고 대전이나 세종 가서 살자. 이왕이면 광역시급. 광역시급으로 가자. 네. 그 중에서도 세종이 전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에 사신다. 그러면은 부산이나 대구 중에 하나 사자. 울산도 굳이 그런 데 살 필요 있나? 광역시로 가자 안전하게. 네. 보수적으로. 그러면은 전라도나 강원도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전라도 광주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확신이 없어요.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강원도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강원도나 전라도 사시는 분들은 저라면은 거기는 전세 살고 서울에 투자하셔라. 서울에 갭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경기도라도 수도권에 사시든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렵지 않은 게 내가 광주나 강원도에다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여기는 집값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경기도에 그 나름 괜찮은 동네에 하셔도 되거든요. 갭 투자. 예를 들면은 동산 같은 데나 평택 같은 데 하세요. 거기가 광주나 특히 강원도 뭐 속초 이런 데는 이제 약간 투자용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어렵거든요. 장기적인 전망이 밝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아니면은 서울에 상계 뉴타운 사셔라. 1억 5천 2억으로. 솔직히. 자금도 적게 들고. 강원도나 광주 특히나 전라도에 광주도 안 되는 무슨 뭐 진주 전주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소도시들. 네. 인구 막 50만 30만 이런 데들. 그런 데다가 내 집 마련 막 거기도 뭐 분양가면 4억 5억은 나옵니다. 그래도 신축. 그거 하시느니 차라리 한 1억 5천에서 2억 그냥 상계 뉴타운 묻어놓고 거기 전세 사셔라. 전세 자금 대출 잘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종이나 대전, 대구, 부산은 지금 내 집 마련하시기 좋다. 올해 내년에 하시기 좋다. 수도권도 이제는 인천, 부천, 그 다음에 평택, 동탄, 그 다음에 저기 파주, 운정 다들 무주택자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지금 대출을 받아서 저리에 하셔라. 다만 인천에서 너무 과도하게 인천에 돈을 쓰진 말자. 인천에 내가 10억짜리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서울에 10억을 사자. 내가 근데 실거주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럼 인천에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인천에 검단에 저렴한 거 사시고 실거주용으로 사시고 남은 돈을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 뉴턴 사라. 그렇게 나눠라. 송도 분양가 봤더니 최근에 저 바닷가 근처에 막 10억짜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비싸더라고요. 저는 송도에다가 대출 받아서 10억을 넣을 바에는 송도에 저기 송도에 그 채드위 국제학교 있는 그쪽 근처 네네네. 그쪽 뒤에 보면은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5년 정도 된 그 아파트도 있어요. 송도 초기에 들어왔던 아파트들 거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매매가 싸거든요. 거기 6억 이내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30평대. 네. 그런 거 사세요. 그런 거 사서 사시고 나머지 4억을 서울에 갭 투자를 하든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나 저기 뭐 마천동 네. 가든지 뭐 장위를 가시든지 그런 거 사셔라. 아니 갭 투자도 좋다. 그렇게 분산하세요. 왜냐면 인천은 좋긴 한데 가격적으로 이제 가격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신축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다 좋은데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김포도 있고 저 위에 창릉도 있고 밑에 부천 대장지구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주안역 근처에 재개발되는 것들도 많고 또 연수구에 5층짜리 아파트들 많은데 얘네도 여차하면 나중에 상승하면 재개발 재건축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지역에 따라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송도는 다른 거 아니냐 하시는데 송도도 GTX가 생긴 다음의 송도와 지금의 송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GTX역까지 그 바닷가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걸어갈 수 있나. 버스 타고도 한 15분, 20분은 걸릴걸요. 그러면은 생각만큼 효과가 떨어진다.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내려가는데 5분. 버스 기다리는데 5분. 그럼 10분이죠. 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GTX역까지 가는데 15분. 그럼 25분이죠. 거기서 GTX 타로 내려가는데 5분. 깊이가 깊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기다리는데 5분 하면 벌써 35분 40분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서울역을 뭐 30분 25분 만에 간다고 1시간 5분이죠. 그럼 서울역 앞에 직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갈아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남을 안 가잖아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GTX A는 곧 완공이죠. 서울역이. 그렇죠. 삼성역도 28년 뭐 30년까지 된다고 하죠. GTX B는 과연 그때까지 될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신축 아파트가 그때 뭐 한 7, 8년 뒤에 과연 지금 새 걸로 엄청나게 가치를 받을까? GTX역 근처 앞도 아닌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서 지역에 따라 가격을 차등을 두죠. 단 어쨌든 저는 6억 이하는 전국 어디든 좋다. 전국 어디든 디딤돌 대출 받아서 좋다. 단 이제 9억 선을 볼 때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억 이하는 오케이. 너무 현실적인 그런 무주택자를 위한 전략을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내 집 마련하셨다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하셨다고 해서 야 이제 내 집 마련 여기서 뭐 그래 뭐 5년 뒤에 2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가지 마시 절대 안 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시고 네.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지방 사시는 분들은 집값은 폭락해서 바닥이야. 새 아파트가 지금 대구 사시는 분들은 막 입에 귀에 걸렸어요. 야 이거 전세가 이렇게 싸? 집 안 사도 되겠네. 내 집 마련하려고 봤더니 새 아파트들이 그냥 대구 전체에 막 다 올라가고 있어. 무이자 할부 계약금 5% 10%만 내세요. 뭐 확장비 무료 그다음에 빵빵백이라고 해가지고 10% 계약금만 내고 완공됐을 때 90% 잔금 내세요. 어떤 아파트는 잔금 유예해줘요. 잔금도 2년 뒤에 내세요. 정말 혜택이 많네요. 엄청 많아요. 근데 다들 막 상급지, 막 수성구, 만촌동 막 이런 데만 보고 있는 거야. 동대구역 근처라든가 청라원동, 대구는 이 달구벌대로 달구벌대로 맞나? 제가 정확히 달구벌대로 맞을 겁니다. 그 대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좋은 지역이다. 그럼 그 지역 중에 내 돈에 맞으면서 지금 새 아파트거나 신축을 짓고 있는 거 가장 좋은 건 3년 뒤에 입주하는 게 최고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니까 미분양이. 그런 거 사시고 지금 전세 너무 싸니까 그런 거 계약해놓고 야, 계약금 10% 분양가가 막 6억이래. 막 6억 5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근데 계약금 5%만 내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10%면 6,500이잖아요. 계약금 10% 6,500 걸고 나는 지금 막 전세 폭락한 구축 아파트 가가지고 전세 살고 이거 뭐 잔금을 유예 안 해주더라도 뭐 중도금 40% 잔금 40% 내라고 이거 대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자.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세요. 하시고 앞으로 정말 5년 내로 내가 이제 10억 번다. 10억 벌 수 있다. 내 아파트 살고 있는 데가 5억이 오르고 내가 투자한 거에서 진짜 한 3억 내지 5억을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대한민국에 오고 있으니까 거시적인 환경이나 이 공급 물량 측면에서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내 집 샀어? 그러면 하나 더 사는 겁니다. 1년 뒤에. 그걸 목표로 하셔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더 사서 상승장이 왔을 때 이 집을 내가 2년 살고 비과세로 일시적 1가구 주택으로 파고 이제 복잡해지는데 아니면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둘 다 올랐어. 둘 다 3억씩 올랐어. 하나 팔아가지고 세금 뭐 20% 낸다고 해도 2억 이상 벌잖아요. 두 채 전략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약간 여분을 남기고 차 사지 말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 저금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를 더 사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내 형편이 안 된다면 꼭 신축일 필요는 없다. 왜? 첫 집을 내가 신축을 샀잖아요. 그럼 얘는 내가 형편이 너무 부담된다. 신축을 또 사기는 어렵다. 구축 사셔도 됩니다. 구축 사도 돼요. 이렇게 2주택 전략으로 저는 여러분이 다음에 상승장이 정말 2028년 뭐 2030년 요 사이까지 뭐 중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이제 모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승장이 광기의 상승장이 다시 왔을 때 지금의 무주택자분들이 정말 내 손에 3억 5억을 내 집을 갖고 있는 상태로 현금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하락을 기다렸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또 저평가된 걸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전략을 쓰자. 그냥 손 놓고 기다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에서도 분명히 그 차이가 발생할 텐데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920만까지 줄었거든요, 벌써. 네. 앞으로 인구 증가 시대, 대한민국의 성장의 시대, 인구 증가의 시대에서 저성장의 고착화, 네. 인구 감소의 시대로 갑니다. 물론 이것도 가봐야 알아요. 이민을 어떻게 받을지, 뭐 북한과 통일이 될지, 아니면 이제 AI의 발달로 정말 인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이제 먼 미래니까. 그럼 지금 있는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이 부동산 확장의 역사에서 축소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이 지역은 살아남을 지역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살고 집값이 오를 지역이다. 쉽게 말해서. 반대로 이 지역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안 되겠네. 이거를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디가 좋다, 어느 지역은 이건 너무 많잖아요.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그러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장의 역사를 배워볼게요. 확장의 역사. 네. 우리나라 서울은요, 조선시대 이제 말기만 해도 일본의 이제 식민 지배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대문 아니라고 그러죠. 그 종로구, 네. 광화문, 서울역 근처. 사실 서울역이 서울의 끝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조선시대 서울역은 서울 사대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여러분 가보시면 그 삼성 사이버빌리지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서서울 삼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서서울 삼성 아파트. 네. 우리나라가 독립했던 1950년대 지은 것도 아니고 뭐 한 80년대쯤 지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서서울인 거예요. 지금은 서울역이 서울의 뭐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인식상 아직도 서서울인 거야. 사대문 아니 서울이니까. 청량리 좀 개발하고 영등포 좀 개발했었어요. 그러다가 인구가 서울에 몰려들고 우리나라가 막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미친 듯이 경제 성장하니까 서울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기 신도시로 여의도 개발을 먼저 합니다. 여의도 개발. 여의도가 섬인데 여의도 거기 그 섬이면서 거기가 군사공항이었어요. 여의도가요? 네, 여의도에 활주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 군사공항이었는데, 네. 야 여기 여의도 위치가 좋지 않냐. 그리고 그게 막 한강으로 이렇게 다 갔는데 여기 이렇게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자. 영등포가 왜 위치가 좋은 게 여의도가 있으면 여기 영등포가 나름 번화가였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여기 여의도를 개발해서 영동권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을 키웁니다. 여의도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막 만들어요. 그 앞선에서 뭐 와우 아파트 사태라고 가지고 아파트 무너지고 막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빼고 복잡해가 빼고 여의도 개발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신도시의 시작이다.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멋있는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사람들이 살고 싶은 신 아파트, 신도시 그러니까 처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의도 막 뭐 난리 났습니다. 막 고급 주택으로 집값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의도를 개발했는데 그거 개발하고도 이제 막 아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 서울시나 국가의 문제는 뭐였냐면 돈이 없었어요. 돈이. 경제 개발하는데도 돈이 부족하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배상금 내놔 그래서 그것도 막 다 경제 발전에 써먹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막 독재 체제니까 막 그 부정부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돈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도 그 당시에 월급 공무원 밀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시면 네. 대한민국의 역사는 따갑되의 역사다. 따서 갚으면 되지의 역사다. 네. 따서 갚으면 되니까 대출 내서 일단 하고 벌어서 갚어. 그러면 되잖아. 있는 만큼만 투자한다가 아니라 남의 돈 빌리고 해외에서 돈 빌려서 아파트 짓고 국민한테 팔아먹고 거기 일자리 만들고 일자리 만들어서 세금 걷고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 근데 또 여기 지어야 되니까 또 빌려서. 이거의 역사거든요. 그러다 이제 IMF 때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의도 개발을 했어요. 근데도 부족해. 야, 그럼 어떡하지? 용산도 개발하자. 용산에도 저기 동부이촌동 막 개발하고. 근데도 부족해. 그때 사람들이 저 난지도 개발한다고 갖다 이제 쫄딱 망했어요. 난지도도 딱 보니까 이거 여의도처럼 개발하면 돈 좀 벌겠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땅 투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파트만 하세요. 아파트. 그것만 하면 벌어요. 난지도 갔더니 거기 여의도처럼 개발 안 하고 쓰레기장 만들었잖아요. 거기 땅 사람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강남 개발을 해야겠다. 지금 여의도나 강북은 이제 너무 포화가 돼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강남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명칭은 영동 개발이었어요. 왜냐하면 강남의 지위는 영등포의 동쪽에 불과했으니까. 그래서 영동대로, 영동대교 뭐 이런 게 있죠, 지명이. 그게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가 굉장히 컸던 도시예요. 지금은 이제 몰락했지만 이제 노량진과 여의도 재건축과 목동의 재건축으로 부활하겠지만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강남의 위상은 되게 별 볼 일 없었던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보는 느낌 그 당시에. 과거에는 영등포 위주였지만 지금은 강남 위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때는 서울의 사대문과 영등포, 뭐 왕십리 정도의 위주였던 거죠. 고양시도 뭐 완전 허허벌판이었고. 그래서 영동 개발, 강남 개발을 하면서 강남을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남도 신도시입니다. 강북 운전해 보시면 막 길도 꼬불꼬불하고 언덕이면 강남은 평탄해 있고 길도 이렇게 십자가로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그러니까 살기 좋은 거예요. 신도시니까. 근데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차로도 저 광화문 가고 뭐 2호선 뚫려가지고 지하철로 두고 그러니까 강남이 입지가 좋은 신도시인 거죠. 그래서 영등포, 여의도, 정확히 말하면 여의도, 강남, 그다음에 사대문에 있는 광화문, 요렇게가 이제 트로이카 3도심이라고. 물론 대장은 여전히 사대문 아니죠. 1980년대까지는 강남이 아직은 못 이겼어요. 전통의 강자 여의도, 사대문, 광화문, 그다음에 뭐 평창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의도를 못 이겼어요. 근데 90년대부터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의도도 낡고 강남은 새 아파트고 강남도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개발을 해야죠. 더 개발해야지. 그럼 잠실 개발하고. 그 잠실 살기 좋잖아요, 여러분. 야, 잠실쯤 개발하니까 우리 여의도도 개발하고 강남도 개발해봤는데 이제는 좀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해지고 문화 수준도 높아지는데 너무 아파트만 때려짓지 말고 이제 뭐 자연 환경도 개발하고 좀 뭐 해보자. 그래서 석촌호수라는 좋은 지형이 있네. 그거 이용해서 막 이렇게 만들고 그때 막 올림픽 한다고 저거 올림픽 공원 만들고 올림픽 경기장 만들고 문화시설을 그래서 잠실이 서울의 동쪽에 치우쳐져 있음에도 지금 집값이 비싸고 살기가 되게 좋죠. 평지고 송파구 사시는 분들 만족도가 높잖아요. 매우 높죠. 그렇죠. 그렇게 큰 사이즈의 공원이 있고 한강변에 접한 곳이 별로 없고 거기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근데 잠실도 개발했는데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해야죠. 더 해야죠. 상계동 개발하고 목동 아파트 때려 짓고 강동구 지금은 저기 우리 상일동 명일동 막 이쪽 그가 엄청나게 뭐 고레일 만들어지고 가격이 비싸지만 고덕동이 굉장히 비싸지만 거기가 재건축한 데잖아요. 거기 얘네 막 주공 아파트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는 너무 서울에서 외곽이니까 저렴한 5층짜리 주공 아파트 때려 박아. 되게 저렴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막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광화문, 영등포, 왕십리 정도 있던 서울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확장을 했죠. 근데 확장의 주 방향이 강남 방향이잖아요. 강북에 너무 몰려 살아. 그리고 북한이랑 전쟁할 때라서 강북이 너무 사람이 많이 살면 전쟁 나면 한 방에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이 강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사람들이 강남을 잘 안 갔어요 처음에. 왜냐면 인식이 여기가 서울이니까. 지금 우리한테 강남을 버리고 저기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가서 사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무슨 짓도 했냐면 첫 번째로 이제 강북에서는 술집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문 닫아버려 그냥.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을 좀 없애버려야겠어. 그때는 뭐 명절마다 바리바리 사람들 친척들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기차 타고 서울역 내리고 고속버스를 많이 탔단 말이야. 야 서울역 근처에 있는 버스가 정류장을 강남으로 옮겨. 고속터미널역으로 옮겨버려. 시외버스 터미널을 강동 쪽으로 옮겨버려. 그럼 그쪽에 내려야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나는 강북에 내 자식이 있는데 내가 여기 내려서 가니까 너무 힘들다. 그럼 강남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학군이 없으니까 안 가네. 그럼 대학교 막 좋은 명문대 고등학교 다 절로 가. 그렇게 해서 강남을 강제 개발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짓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가 강남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인 겁니다. 학군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 학군을. 물리적인 것도 너무 여기 가깝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요렇게 확장하는 시기예요. 근데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커졌어요. 야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서울만 넓어지고 서울에 진짜 몇 천만 명 몰려 살겠다. 나라 망하겠다. 어떡하지? 그러면은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신도시를 이번에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자꾸 넓어지니까 갖다 붙여서 만들면 예를 들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고 광명시를 서울로 편입하면 계속 서울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멀리 만들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일산, 뭐 분당 아니면 저쪽에 중동, 뭐 삼보, 뭐 평촌 등등등 조금 멀리 만든 거예요. 멀리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했죠. 야, 내가 한 20년 살아 보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신도시 가면 무조건 돈 벌더라. 새 아파트 신축 신도시가 최고다. 왜냐하면 광화문 살던 사람이 여의도 가서 벌었죠. 여의도 살던 사람이 강남 가서도 벌었죠. 강남 살던 사람이 잠실 가서도 벌었고 다 벌었어요. 목동도 다 벌었어. 불패야. 신도시 불패. 그러니까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가도 벌겠구나 하고 강남 분들이 특히 90년대 초반에 강남이 아직 지금의 위상이 아닐 때 그때 강남을 팔고 분당으로 되게 많이 갔습니다. 분당 대형으로. 망했죠. 왜냐하면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차로 가기에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차가 이제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지하철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출퇴근 일자리까지. 그리고 강남은 이제 압도적으로 개발이 됐죠. 그럼 망했다는 일기 신도시가 진짜 망한 거냐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서민분들이 일기 신도시 분양받았거나 저렴할 때 들어갔으면 지금 많이 벌었습니다. 특히 분당 같은 곳은 많이 벌었죠. 근데 일기 신도시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가 여러분 대단한 게 80년대 후반에 집값 폭등을 엄청난 폭등이었거든요. 80년대 후반에 미친 폭등.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가 그때보다 더 올랐어. 근데 그 폭등을 일기 신도시 100만 호 건설로 90년부터 1998년까지 99년 상승 전까지 거의 10년을 집값을 하향시킨 다음에 조정시켜버립니다. 유지시켜버려요. 압도적 물량으로. 오를만 할 때 IMF 터져서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기적인 이제 주택 가격의 뭐랄까 안정화, 하향 안정화가 왔는데 IMF 터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IMF 극복해야 되니까 막 부양할 때도 부양도 했고 대출도 잘 해주고 카드 사태 이런 거 기억나시죠? 대출 많이 해주고 저금리로 해주고 공급이 너무 오래 쉰 거예요. 일기 신도시.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99년부터. 그러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뭘 해야 됩니까? 공급이 부족해. 또 공급을 확 늘려야죠. 늘려야죠. 네. 그럼 이기 신도시. 네.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계속 밖에만 짓냐.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이해 당사자가 많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선택하는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정부들이.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냐. 5년 단임이니까. 내가 재개발 재건축 열심히 했어. 나는 욕 뒤질나게 먹어요. 왜 아파트를 부시고 멸실하니까 전세가 더 오르고 주변에 안 만드니까 기대감으로 청약으로 묶이지 않잖아요. 계속 오르겠네. 근데 이게 다 완성되고 공급이 될 때는 내가 임기 지나고 다음 대통령 때잖아요. 지금 대통령 욕을 많이 먹으니까 가장 쉬운 거 억제책을 하면서 주변에 빈 땅에 새 아파트 올리자. 이기 신도시가 그래서 건설이 되죠. 여기가 이제 인구 확장의 시대였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와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이때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도 3기 신도시 집값 억제치가 3기 신도시로 가버렸죠. 그래서 3기 신도시까지 짓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다 지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인구가 늘어났고 근처에 일자리가 있었고 서울이 우리나라 계속 발전하니까. 근데 이제는 인구 감소가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살아남을 지역, 살기 좋은 지역, 일자리가 좋은 지역, 교육이 좋은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에 몰려들어서 살게 됩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일본이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다큐멘터리 가끔 이렇게 선동하는 다큐 보시면 다마 신도시 망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아니면 스페인 집값 폭락사례 이런 거 많이 다큐 보셨을 텐데 다마 신도시가 전체가 망한 게 아니에요. 다마 신도시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폭락했다, 거품이 꺼져서 망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보시면 한결같이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3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 세 번째 노인만 살죠.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역 주변에 일자리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문화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교통이 좋은 곳은 젊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30년짜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성공을 하거나 신축이 들어와가지고 집값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이원화되는 우리나라 지금 지방에 망해가는 지방 소도시 소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우리나라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포텐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를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지역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투자자가. 그리고 여기까지 판단이 안 되더라도 지금 내가 애 키우고 살기가 좋다, 학군이 좋다, 교통이 좋다, 일자리가 있다, 문화시설이 있다 하는 지역은 무주택자도 전세로 몰려들고 투자 별로 안 하는 1주택자도 그냥 삽니다. 상계동, 중계동이 대표적이죠. 이런 지역은 살아남아요. 이런 지역은 살아남습니다. 이런 지역은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성공해낼 거예요. 물론 다 모든 지역이 거기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는 축소 시대에는 여러분이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어디인가. 안전한 투자예요. 예를 들면은 동탄. 5년 전의 동탄과 지금의 동탄은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제가 2018년에 동탄 좋아요. 사세요 할 때 뭐 어떻게 저런 데 삽니까? 광교면 몰라도 이랬거든요. 지금 그 인식이 평택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래를 보는 투자니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빼고 지금 사람들이 적당히 살기 좋아.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키우기 괜찮아. 이런 지역들인데 주변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이미 서울 강남이나 서울 도심이나 여의도로 가는 교통 지하철이 잘 돼 있는 지역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군이 좋은 지역들. 용인 쪽이라든가 아니면 분당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뭐 상계동, 중계동, 그다음에 목동, 그다음에 대치동 이런 학군이 좋은 지역은 수성구도 그렇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동안 마지막 이제 이 학군의 끝물 교육이 정말 가치를 마지막으로 가져갈 거라고 좀 보는데 방어를 해줄 거예요.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독점이니까. 상계동, 중계동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상계동, 중계동은 GTX도 있죠. 네. GTX 강남을 빨리 가게 해주는 게 있죠.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의정부랑 상계동, 중계동은 운명이 다르다. 명확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의정부 괜찮죠? 네. 근데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왜 상계동, 중계동도 싸거든. 그러니까 상계 뉴타운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상계동은 학군도 있는데 GTX도 있잖아. 의정부는 GTX만 있잖아. 의정부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 의정부 시골 같은 이미지죠. 부대찌개. 네. 상계동, 중계동은 교육 키우고 저렴하게 서민이 살기 좋다. 네. 벌써 다르죠, 인식이. 그쵸? 그러면은 답은 정해진 거. 비슷한 가격이면 어디 가야 돼요? 상계동, 중계동. 상계동, 중계동 가야죠.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도 쌍문동 가야 돼요? 상계동, 중계동 가야 돼요? 조금 더 주서라도. 쌍문동, 우리 그 오징어 게임의 동네. 네. 장위뉴타운보다 훨씬 위에. 네, 네. 창동의 서북쪽, 서울에서 가장 집값 싼 동네 중 하나. 상계동, 중계동 가야죠. 돈이 되려면 일로 가야 되는 네.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구축 얘기였고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도시에서 은계 신도시라고 저 부천 쪽에 있는 조그만 신도시인데 거기도 보세요. 분양가보다 상승장대 2배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신축을 분양가 수준으로 사서 상승장대 2배 이상, 3배 이상 못 본 사람은 없다. 단 앞으로 이건 인구 증가 시대 얘기고 인구 감소 시대는 하나 조건을 넣어야 돼요. 지하철, 버스 말고 SRT 말고 국가에서 사기치는 SRT 말고 지하철을 깔 계획이 있는 동네 말고 깔고 있는 동네를 사세요. 동탄 GTX-A, 그 다음에 GTX-B나 C도 지금 착공은 들어갔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얘도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계획만 있는 거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하철이 깔려 있는 신도시 얼마나 좋아요. 광교 이런 데 좋죠. 근데 광교는 이제 새 아파트든지 좀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차라리 그 돈이면 분당 가는 건데 이런 지역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 일자리 들어오죠. 대규모로 엄청 큰 신도시죠. 그 다음에 GTX가 깔릴 거죠. 시간의 문제이지. 동탄도 좋죠. 파주 운정 신도시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도시의 사이즈. 예를 들면 지하철이 깔릴 동네지만 평내호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원 쪽에 보면. 네. 신분당선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평내호평은 규모가 작습니다. 당연히 학군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문화시설의 발달에 한계가 있어요. 아파트도 15년 이상 됐어요 벌써. 이거 신분당선 완공되면 20년 이상 돼요. 이런 지역보다는 동탄2가 나은 거고 그리고 평택이 나은 거, 파주 운정 신도시가 좋은 거죠. 규모가 작고 외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급형 신도시인데 얘는 그래도 괜찮죠. 신분당선이란 좋은 게 뚫리니까. 근데 신분당선 안 뚫리는 작은 규모의 신도시들 이런 데 투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장 왔을 때 신축발 남았을 때 파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까요? 규모가 일단 크죠. 크기는 하죠. 크죠. 창릉 신도시 만들어질 때 GTX-A 역이 창릉역이 만들어진 상태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가깝죠. 차로도. 네. 서울의 서북쪽 끝은 가깝죠. 네. 강남까지는 뭐. 네. 강남은 GTX 타고 가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는 여러분 서울의 서북쪽에서 나쁜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규모가 첫 번째 크다. 이 정도 큰 규모로 검단 신도시 인천에 있죠. 여기는 그냥 왜 GTX가 없잖아. 네. 뭐 나중에 깔아준다고 지금 깔고 있나요? 2035년에 생긴 뭐예요? 네, 언제 될지 모르죠. 그렇죠. 네. 청라는 7호선 들어가잖아요. 괜찮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면 그러면은 부천 대장지구 3기 신도시를 넣는 것보다는 창릉 신도시라든가 저기 하남 가밀리라든가 이쪽이 낫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광명 신도시도 괜찮겠구나. 1호선이 그걸로 들어가긴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지역들이. 그럼 정부는 왜 이런 지역은 국민들이 몰려가서 좀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기가 살아남냐면 국가도 확장 시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따서 갚으면 되지 논리가 되죠. 네. 어차피 인구는 늘어날 거야. 빚내서 개발하고 일자리 세우고 경제 발전하고 세금 더 걷어서 빚 갚고 아니면은 부채 대비 GDP를 올리면 뭐 GDP 대비 뭐 부채비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GDP를 높이면 부채를 높여도 되잖아. 비율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저성장 가니까 부채를 높이면 안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이제 빚내서 못 써요 국가가. 그러면 선별적으로 써야죠. 어디부터 써야 될까요? 좋은 지역부터. 좋은 지역. 정확히 말하면 국민이 많이 살고 네. 인구가 많고 기존에 투자된 게 많아서 포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뭔가 얻을 게 많은 지역, 그렇죠? 요걸 사람 장기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다 내가 다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나한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 손가락 자를래? 손목 자를래? 대머리 될래? 아니면 심장을 중단시킬래? 팔다리 자를래?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대머리 돼야지 대머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가락 없어지는 것보다 대머리가 낫죠. 네. 그러면은 대머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가가 돈 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죽기 직전이야. 뭐 하나 없애야 돼. 그러면 야 너 왼쪽 눈을 하나 없앨래? 아니면은 팔다리 자를래? 그럼 눈은 하나라도 되니까 눈 하나 없앨게. 두 눈은 안 되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이 엄지 손가락일까? 이 둘째 손가락일까? 사람 손이요. 요 두 개만 있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안 돼요 힘이. 네,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도가 얘가 최고고 새끼 손가락 네 번째, 심지어 세 번째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요거 두 개 없어도 요 세 개로 살만해요. 보면 우리 보면은 뭐 이런 카메라도 산발이죠, 산발이. 세 개가 균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만 있어도 손 역할을 해. 그러면 중요도가 요 두 개가 떨어지는 거죠. 최악의 경우 얘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전기차 시대가 왔어. 전기 충전소를 막 개발을 해야 돼. 신도시 아파트를 지을 때 지하 주차장 3기 신도시에다가 전기차 시설 두 대에 하나씩 만들라고 의무화시키면은 순식간에 충전소 보급되죠. 근데 막 빌라 있고 아파트는 한 동짜리 있고 낙후된 지역이고 지하철역도 없어요. 사람이 선호하지도 않아. 거기에다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하려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라 분들한테 충전시설 만들라고 하면 만들까요? 그분들이? 안 만들죠. 돈이 있어야 만들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보급률을 어떻게 높여야 돼요? 국가가 해야 돼. 국가 돈으로. 그렇죠. 세금 지원해줄게 만들어.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할 때 야 너네 이 뭐 임대주택 비율 10% 낮춰줄 테니까 충전소 다 깔아. 그러면은 용적률 10% 올려줄게. 그럼 딜이 되죠. 네. 그러면 국가는 내 돈 안 쓰고 충전소를 깔 수 있잖아요. 인프라를 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아파트가 많고 대규모 신도시에 교통이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국가가 적은 돈으로 인프라 개발을 할 수가 있네. 세금이 잘 거치니까 도로나 철도 유지비를 댈 수가 있죠. 세금으로. 근데 인구가 적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낡아갈수록 빠져나가는 그런 다마 신도시가 될 것 같은 그런 아파트 지역들은 거기 도로 유지비는 누가 냅니까? 적자 보면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뭐 새로운 거 뭐 만들어 주겠어요. 지금 적자 보는 동네인데. 여러분이 그 병원 지금 파업하잖아요. 의료 파업. 네. 필수과들은 적자를 봐요. 적자. 그러니까 병원에서 싫어해요. 산부인과 되게 싫어요. 왜? 나으면 나을수록 적자거든. 피부과 이런 데 좋잖아요. 돈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도.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살아남을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수요가 유지되고 교통, 학군, 신축, 새 아파트 무엇보다 규모가 큰 신도시 구축이라면 서울의 핵심지 인식이 좋은 곳 그런 곳 위주로 살아남을 겁니다. 오늘 저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어려운 시기인데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긴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요거 곰곰이 돌려보시면 생각보다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네? 그리고 공부 조금 더 하면 정말 상승장 왔을 때도 5억, 6억이라는 현금을 추가로 벌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래 돈공부라는 커뮤니티에서 10월 달부터 매달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오늘 해드렸던 이런 부동산을 정말 초보자부터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특강을 나가거든요. 뭐 굉장한 비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말고도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거시경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그 매달 1시간씩 특강 뭐 한 달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하는 강의인데 금액이 뭐 굉장히 저렴해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수준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달 앞으로 1년 동안 완전 기초부터 상급 코스까지 정규 강의에 준하는 수준의 얘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밑에 링크 있으니까 고래동 공부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부동산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